자, 그러면 오늘 심층 인터뷰는 IT 평론가 이요훈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CES 직접 가는 사람이 저는 제일 부럽거든요. 예, 저도 CES 직접 가시는 분들 제일 부럽습니다. 평론가님은 왜? 저 예전에 코로나 이전까지는 갔었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는 불러주시는 분들이 없네요. 아, 예, 거기 한번 가려고 그러면 인당 한 1,000만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 부스를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몇 억대로 깨집니다. 네. 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회사 많이 돈으로 가는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게 가신 분이 아마 올해만 한 12,000명, 13,000명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이 그냥 돈 내면 갈 수는 있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참관할 수는 없는 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업계 관계자라거나 아니면 이제 미디어 관계자다 이것을 입증하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따지진 않고 아무래도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수준이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좀 인증을 하면 됩니다. 형광조끼 입으면 돼요. 형광조끼 입으면 어디든 다. 그거 아시죠? 안 되잖아, 그거 안 되잖아. 안 죄송합니다.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CES 뭐 저희가 직접 못 갔지만 3프로에서도 또 이제 취재를 계속 할 거고요. 네. 일단은 평론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면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2024 CES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뭘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린다면. 일단 CS 자체가 컨슈머 일렉트릭 쇼의 약자다라는 건 이제 다 아실 거고요. 예. 그런데 단순한 약자가 아니라 이제 CES가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슈머 일렉트릭 쇼 약자라고 이제 표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 주최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1960년대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이 IT 가전 전시회죠.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곳에 가면은 그 해에 일어날 이제 IT 쪽, 테크 쪽 트렌드를 거의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세계에서도 거의 정평이 났을 정도로 모든 관계자가 모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술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그리고 이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거의 현재로서는 유일한 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한 10년 전쯤이었을까요? 그때 갑자기 CES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아니 IT 전시회 무슨 자동차야. 근데 이제는 자동차 등장하는 거 너무 이제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이번 CES에서는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적인 그런 IT가 아니라 네. 다른 좀 새로울 만한 IT 분야나 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을까요? 새로운 IT 분야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는 다 나와서? 지금 뭐 올해 여러 가지 이제 다 5대 테마가 있다. 그리고 네. 뭐 떠오르고 있는 6가지 테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트렌드는 예전부터 이어오던 것이 계속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실제로 올해 혁신상을 받은 제품들도 지난 2년간, 3년간 연속으로 혁신상을 받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올해 이야기되는 AI도 이 생성 AI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한 2012년, 13년쯤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긴 했지만 그때가 그 CS 이 라스베가스 컨벤션홀이 아직 그 수리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노스관이 있고 이제 사우스홀이 있고 이랬었는데 네. 이 노스홀에 실제로 이 자동차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이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동차 얘기를 빼고 얘기를 할 수는 굉장히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자율주행이랑 결합이 나오면서 테크랑 이제 결합이 되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전기차 기업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더 많은 이제 주목을 받게 됐던 거죠. 근데 그것 말고도 올해 지금 크게 한 5가지 정도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테마가 있긴 있습니다. 5가지. 예. 작년에 이 CES를 주최하는 CTA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리핑했을 때 5개 정도 중요한 테마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인공지능, 인공지능, 그다음에 모빌리티, 모빌리티. 그리고 푸드와 에그리테크, 농업테크 네네. 이쪽이고 그다음에 헬스테크랑 웰리스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빙. 그렇죠. 웰빙 쪽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가 마지막에 지속 가능성, 인간 안보라고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것들이 인간 이제, 안보? 되게 주요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생체 인증 요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다 다릅니다. 아예 달라요? 좀 더 개념이 엄청나게 커요.
기술로서 인간을 지킨다라는 이쪽의 개념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고 또 7일 날 새로 이 CTA 쪽에서 테크 트렌드 투 와치라고 해가지고 매년 CES가 시작할 때 네. 여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이머징 테크를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는 행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지금 발표한 6가지 트렌드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이제 AI 생태계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AI가 혼자 작동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뒤에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다음에 이걸 굴릴 수 있는 뭐 플랫폼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다 포함한 AI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트렌드였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장애를 돕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이라는 건데 이 작년 재작년서부터 계속 이렇게 약간 뭔가 불편하신 분들이 쓸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계속 힘을 쓰고 있고. 그렇죠. 삼성은 예전부터 이제 힘을 써왔던 네.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약간 내가 이제 손을 떤다고 하더라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좀 게임 패드나 아니면은 뭐 화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추세고,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랑 웰리스 기술은 항상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에 이 모빌리티 전동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전기 보트, 그다음에 뭐 전기 트럭 모든 것이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전기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하나는 흔히 아실 TV를 중심으로 해놓은 인텔리전트 허브라는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요. TV를 중심으로 한 인텔리전트 허브. 간단히 말하면 이제 스마트 홈, 스마트 IoT 이거거든요. IoT 예. 쪽으로.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작년서부터 이게 표준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표준이 좀 중구난방하다가 작년쯤, 그러니까 재작년에 메타라는 표준이 발표가 됐고 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쓰이기 시작할 게 이제 올해부터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모든 가전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가지 테마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그리고 푸드랑 농업 쪽, 예. 헬스랑 웰리스 테크, 웰빙 예. 쪽, 지속 가능성, 인간 안보 예. 이런 쪽으로 5개. 웰리스 테크 쪽으로 혁신상도 많이 받고 아무래도 어떤 장기적인 미래 관점에서는 이쪽이 또 많이 두각을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인간 안보는 글쎄 이거는 물론 명확히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고도화된 기술로 인한 부작용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이거 개념 정리를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네. 예를 들어서 삶이 안전하게 있어야 되죠. 전쟁 같은 거 없이 네. 평온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음식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 뭐 호환, 마마 이런 것들로부터 좀 해방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살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뭐랄까 뭐 욕을 먹거나 이런 사회적 안정성이 어떤 증오, 어떤 레이시즘 이런 거 있어가지고 희생당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합쳐졌을 때 인간이 좀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이 옛날보다 훨씬 높아졌다라는 거고, 이 부분들을 앞으로 지금 기술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CES가 조금 더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뭐 AI나 혹은 로봇이나 기술 이러면 너무 이거를 뛰어넘어서 인간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는 거 아시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조금 인식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휴머니즘적인 요소를 같이 끼워 넣어서 5대로 원래 숫자 5가 좋잖아요. 4대 하면 좀 그러니까 5 끼워 넣어가지고 딱 맞춘 그런 개념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이 테크가 들어가는 분야가 너무너무 넓어져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뭔가 뭔가 뭉뚱그려가지고 이 기술 영역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이쪽 그 인간 안보 쪽으로 상을 받은 한국 기업들 제품을 보면 하나는 이 수직농업 같이 실제 물 없이 이제 공기 중에서 액체를 뿜어가지고 이제 그 키운 에어로팜 이런 기술들이 있고, 그게 돼요? 예, 옛날부터 이건 나사에서 이미 개발했던 기술이에요. 이야.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이 안전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옷.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 인간 안보라는 카테고리 안에 같이 묶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AI부터 그래도
좀 봐야죠. 구체적으로 온디바이스 AI도 저희들은 계속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우리 눈앞에 어떻게 펼쳐질까 또 궁금하기도 해서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에는 AI가 핵심이죠. 그럼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AI를 쓰지 않는 테크 기업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AI는 예전부터 계속 많이 써오셨고요. 네. 굉장히 이 나이트샷으로 사진 하나 찍을 때도 다 AI가 적용이 되고 뭐 작년에 유행했던 AI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AI가 적용이 되고 뭐 백단에서는 스팸 메일 같은 거 걸러내는 것도 이미 다 AI가 하고 있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전화 통화할 때도 다 AI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좀 더 깨끗하게 해주고 통화를 좀 잘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런 AI 흐름이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 드러나면서 실제로는 이제 AI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생성 AI가 굉장히 이 챗GPT가 큰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실제 투자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받았던 이런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는 AI를 만드는 기술. 그러니까 이게 그 챗 GPT, 오픈 AI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 지금 메타에서 공개했던 라마 같은 언어 모델들이 굉장히 소형화가 되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작은 기계에서라도 이런 뭐 간단한 태블릿 PC 안에서라도 인공지능을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손 안에서 내 아바타를 직접 생성하고 쓰는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런 AI를 이용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 오픈 AI에서 챗 GPT 앱스토어 같은 부분들을 좀 이제 오픈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용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나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있고 그다음에 이 백단에서는 실제로 이 AI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AI를 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퀄컴이나 인텔이나 이런 데서 이미 작년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탑재된 제품들, 이 AI 반도체가 탑재된 제품들이 올해 CES에서 공개가 될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뭐 노트북,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제품들일 텐데요.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랑 관련해서 당연히 신제품이나 그런 걸 선보일 테고요. 일단 삼성에서 지금 생성 AI는 아니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폰인데요. 그렇죠. 이 갤럭시 S24 발표가 CES 다음 주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다음 주에 이제 17일? 발표를 해서, 네. 해서 직접 발표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이쪽은 스마트 싱스라는 이제 허브 앱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다. 여기서 지능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냉장고에 내가 어떤 음식을 넣었을 때 음식을 자동으로 파악해서 뭐 목록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뭐 레시피를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바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바로 인덕션 렌즈 전송해가지고 알아서 시간을 맞춰준다거나 하는 기술을 이제 발표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옛날부터 있던 것들이어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크게 화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LG에서 그거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일단 귀여운 가정용 로봇을 이제 선보이겠다. 실제 제품으로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약간 좀 그 홍보용으로 만든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LG 같은 경우는 삼성보다도 이 로봇 쪽엔 조금 더 진심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온 디바이스로 같이 얹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가전 로봇, 네. 가정용 로봇 이런 거에 좀 많이 포커스가 또 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일단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요.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하겠다.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막상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서 저희가 아직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서 실시간으로 뭐 대화를 번역을 해서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 자체는 솔직히 한 4, 5년 전 이상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 번역하면서 이거를 할 일이 뭐 여행 갔을 때 제외하면 딱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킬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직 못 찾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작은 업체들이 좀 대안을 내줄 것인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AI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현대차가 CES에 또 참여합니까? 이거 어떤 기술들 눈여겨봐야 돼요? 현대차가 작년에는 참여를 안 했어요. 네. 작년에는 참여를 안 했고 올해는 그 관계사 7개 다 끌어가지고 굉장히 크게 정말 거의 축구 경기장 크기랑 맞먹을 정도의 부스를 차려서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년 CES는 사실 이게 오프라인으로는 코로나 이후 처음이었죠. 처음은 아닌데요. 제대로 열린 건 처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작게 해서 현대차 2021년은 좀 작았고 맞아요. 안 간다. 거의 안 된다. 네. 2022년은 온라인 오프라인 한 반반씩 그리고 2023년이 좀 이제 제대로 된 CES. 제대로 된. 예. 거기다가 근데 작년에는 참가를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 그 자리에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 갑자기 팍 치고 가버리니까 당연히 네. 좀 무서울 수밖에 없죠. 이거. 근데 올해 같은 올해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경쟁자가 많이 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그 미국의 빅3 GM, 포드, 셀란티스인가요? 이 세 개의 회사가 참가를 안 합니다.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좀 큰 파업 예, 이슈 파업이 때문에. 있었고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인데 이 파업 기간을 거치면서 뭐 임금도 한 20% 이상 올라가고 그러니까 비상경영인의 일환으로 그때 이미 작년 가을에 우리는 돈 드는 행사에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도 참가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현대차 자동차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쫙 끌고 참가를 한다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현대자동차에서 어느 만큼 많은 것을 전달해 줄지는 조금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그 CES의 가장 큰 묘미가 직접 뭔가를 만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 자율주행차가 떴을 때도 네. 이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볼 수 있는 그쵸. 장소여가지고 CES가 유명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기조연설도 뭐 하는가 해서 봤더니 무슨 뭐 모빌리티와 있던 뭐 수소 경제의 비전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건. 대신에 이 현대자동차 산하에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UAM. 플라잉카. 이 플라잉카를 실물 전시를 하고 저도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직접 거기서 이착륙한 모습까지 보여주겠다. 그래요? 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이제 재미있고 좀 뭔가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거. 아니 현대자동차 산하. 제가 지금 그 회사 이름을 까먹어서 현대자동차 말씀드립니다. 산하의 예. UAM.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 안 될 걸요. 하나 시스템이 하고 예. 있잖아요. 뭐. 그리고 기아에서 이제 새로운 목적 지향 모빌리티 이 차들을 소형, 중형, 대형 이 전 라인업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 한번 이제 구경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밖에도 지금 현대에서 몇 가지 지금 신기술을 공개할 예정인 것들이 있거든요. 아직 확실하게 언론 보도 자료가 나온 건 아닌데 이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좀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모빌리티는 UAM 쪽. 왜 축구장 크기만큼 부스를 했을까? 이거 이착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SK 그러니까 이착륙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전시장 바깥에서 해요. 그래요? 실내에서 할 수가 없고요, 도저히. 그리고 그 SK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이제 부스가 굉장히 큰데 여기서 아직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솔직하게. 예, 이 국제 전시회에서 어떻게 해야지 미디어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현대가. 현대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국내 기업. SK도 그룹사로 참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여러 가지 테마파크 같은 형태로 자신들의 어떤 에코 비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비전 필요 없어요. 비전 필요 없고 우아할 만한 거. 볼수 있는 네, 맞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우리나라 좀 전시 참가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고. 그게 CES가 예전보다 좀 약발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경향도 있습니까? CS 약발은 오히려 예전보다 커졌죠. 그래요? 네, 점점 커졌고 물론 아직 그 예전 같은 위상은 되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CES가 한 17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관계자 17만 명이 전 세계에서 참가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 한 13만 명 정도 참가하는 쇼니까 엄청나게 크진 그렇죠. 않죠. 예전보다 아직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데 삼성이랑 LG 같은 경우는 이 쇼에 오래 참여를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 쇼에서 자신들이 돋보일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요. 근데 그 SK나 현대는 현대. 아직 그런 데 있어서는 좀 그럴듯한 뭐 좀 이미지만 좀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끝난 다음에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검색량이 미디어에서 만들어진 기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끝난 다음에 미디어에서 만들어진 기사의 양을 보면은 실제로 이 CES에서 어떤 기술이 가장 각광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당연히 TV고요. 두 번째가 이제 모빌리티, 다음에 무슨 뭐 헬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헬스테크 같은 거. 네. 그리고 SK에 관련된 건 보도자료 낸 거에는 거의 없었죠. 현대자동차는 뭐 참가를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뭐 좀 감안해서 보시면은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AI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방송의 여러 코너를 통해서도 직간접적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드 에그테크랄지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헬스 웰니스 테크 이쪽으로는 글쎄요 뭐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방송에서 회자되는 산업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푸드 에그테크가 회자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중점을 두지 않고 있는 산업이어서 이제 그렇겠죠. 근데 또 하나는 약간 좀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푸드테크가 크게 보면은 농산물을 어떻게 키워가지고 잘 관리해서 잘 운송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하는 영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작게는 우리 주방에서 어떻게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편하게 이제 음식을 만들 것인가, 좀 뭐 안전하게 음식을 만들 것인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까지 이 지구 단위 영역에서 집 위에 있는 영역까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네. 이런 영역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그런 트렌드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 혼자 사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거 할 때 알아서 다 알아서 요리를 해주는 그런 기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일본이나 미국 쪽으로는 많이 보급이 돼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반찬을 많이 차려야 되는 문화에서 아직 그런 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실제로 이 주방 정도에 설치할 수 있는 알아서 요리를 해주는 이런 로봇들이 이제 나옵니다. 예, 중국에서는 이제 판매가 좀 시작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업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조리를 해주는 이런 로봇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지금 계속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점점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집에서 밥 먹기는 힘든데 그렇다고 돈도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로봇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게 트렌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점점 월급이 사람 쓰는 값이 비싸지면서 로봇을 지금 대신 써서 이런 부분들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까지 지금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 테크 분야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푸드 에그테크 하니까 그야말로 농산만 생각했거든요. 네. 아 그게 아니었군요.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음식물도 미래에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먹는다. 그런다고. 예. 예. 근데 실제로 이번에 우리나라 스타트업에서 이번에 상 받은 제품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맞는 어떤 영양제를 직접 푸드 프린터로 매일같이 프린트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내놨어요. 맛도 구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안에 이제 이거 만들 수 있는 아. 이제 어떤 그 영양소 재료들을 넣으면은 그걸 자기한테 맞게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한 카페인이 90% 정도 되는 아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먹으면서 매일매일 자신한테 맞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푸드 에그테크 알아봤고 헬스랑 웰니스 테크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헬스와 웰니스 테크 그겁니다. 뭐 헬스 기구 뭐 이런 거 건강 관리 뭐 같이 그런 거예요? 아 근데 거예요? 거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의료용 기술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건강 관리에 있어서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거는 2000년대 이후부터 쭉 이어진 그런 트렌드거든요. 아마 대부분이 한 2014년, 15년 이때쯤에 이런 그때부터 이 핏빛이나 아니면 샤오미 미밴드, 애플워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건강 관리를 직접 해야 된다라는 네. 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와서 AI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 영양제 프린터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레 퍼시픽에서 이번에 혁신상 받은 제품인데 이거는 입술에 이 립밤 같은 걸 발라주는 네. 이런 제품이에요. 근데 네? 립밤을 발라줘요? 근데 이게 자기 직접 바르는 거죠. 근데 처음에 안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신의 입술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러면 이 자신의 입술 상태에 맞는 화장품을 이 안에 직접 만들어가지고 입술에서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이게 색상도 조절을 해주고 영양분도 조절을 해주고 동시에 이제 빛을 쏴가지고 이제 경화 같은
이런 그 빨리 이제 그 약효가 작동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이미 개발됐다라는 거죠. 더 큰 시장으로는 피부에 적용을 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 같은 회사 이야기이긴 한데 성수동에 있는 팝업 매장에 가시면 네. 개인에게 맞는 이 피부 타입. 파운데이션, 예, 개개인 맞춤 파운데이션을 즉석에서 거기서 이제 3D 화장품 프린터로 프린트를 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번 CES에서도 기조 연설 중에서 네. 화장품 회사 회장이 와서 기조 연설하는 게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최초죠. 로레알 회장님 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충분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겠네요. 그렇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화장품이나 이런 뷰티테크 쪽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흔히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부에서는 이미 테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고객 관리나 고객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가장 잘 디지털화되어 있지만 동시에 내부에 어떤 성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화장품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들이 저희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요. 네. 여기는 예, 관심 저 많습니다. 관심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 20년간 네.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화학 성분도 점점 옛날에 비해서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료로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약간 좀 번외적인 기타 등등으로 분류가 됐던 이런 영역이었다가 본격적으로 테크 기업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것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우리 명앵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받기 3초 전까지 화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한 거예요. 예, 굉장히 깨끗해 보이셔가지고 지금 몰랐어요. 좀 늦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자들은 관심이 없어서. 그 아까 5대 테마 중에서 네. 우리가 제일 애매하게 생각하는 인간안보에 인간안보. 대해서 그거 좀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마지막 포인트. 인간안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자라는 쪽에 가까운 의미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약간 명분 쌓기용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는. 근데 그 방금 말한 그 말은 예. 사실 이번 CES 전체 기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All together, all in, all on. 네. 그래서 all on이 이제 스위치를 딱 키자 이때 이런 말인데 손에 손잡고 우리 기술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좀 좋은 일을 해봅시다. 쪽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게 바로 이 인간 안보, 저 지속 가능성이랑 네. 지구도 지키고 사람도 지킨다. 그걸 기술의 힘을 이용해서. 그러면 기술의 가치는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 굉장히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러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부분에서도 드론 같은 부분들이 엄청난 군사용 무기로 이제 많이 사용됐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도 AI나 드론이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실리콘밸리나 다른 여러 곳에서도 좀 굉장히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이런 분야고요. 그래서 어떤 저희들의 어떤 시선을 계속 집중시키게 한다는 의미로 이런 아이템이 나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현실적으로도 이 현장 안전관리 플랫폼이나 이런 식으로 AI를 이용해서 저희의 삶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에 뭐 농테크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에 이 존 디어의 자동 트랙터가 굉장히 환영을 받았던 이유가요. 이 아침에 밥 먹으면서 아이폰 켜가지고 앱 하나만 딱 누르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라는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 지어야지 하면서 트랙터에 딱 명령 누르면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밭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봇 청소기 하는 것처럼 어디만큼 어떻게 했다라고 딱 보고가 오겠죠.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다음번 일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삶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농사 짓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기술을 통해서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확산시키고 싶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할까요? 끊길래.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알겠습니다.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인간안보는 그러니까 뭐 팬데믹 이후에 전쟁, 뭐 경기 침체, 기후 변화, 양극화 이런 것들을 기술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 다 같이 으쌰으쌰하자 이런 의미에서 또
넣었다고 또 설명을 하기는 근데 이 하네요. CES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면 재밌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아프리카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CES를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CES를 볼 때 어떤 걸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도 네. 또 오늘 가르마가 잘 타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은 또 CES 후에도 뭘 또 중점적으로 보셨는지도 또 모셔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이요훈 IT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